네, 김치영입니다. 월요일인데요. 국내 증시 들여다보고 투자 전략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는 이제 삼성전자에 많은 그렇죠. 분들이 관심을 좀 네. 가지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서 거의 2년 만에 시총 비중이 전체에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네.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9월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판 금액이나 주가 네. 빠진 거 보면은 뭐 상당히 좀 그 의외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요즘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눈높이들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9월 말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겨울이 오긴 오는데 보일러 정도는 틀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일러 온도를 계속 높여갈 수 있는지의 첫 번째 관문은 삼성전자의 실적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고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원래는 11조 원대 이상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는 10조 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 그 단기적인 바이온 수요, 그러니까 반등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대신에 이제 추세적으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반에 걸친 업황 불안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해소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52주 최저가를 뚫고 또다시 내려갔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면은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최근에는 반등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주가의 차별화, 반도체주의 차별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도 하이닉스를 계속 베팅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업 내에서도 HBM 쪽으로 많은 더 관심들이 몰려 있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둔화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M7들 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AI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우리가 수요는 베팅해 볼 만하다. 이 판단들이 개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현재 판단을 놓고 봤을 때 그 반도체의 주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네. 일단은 비중 중립으로 가는 게 맞다. 아, 그래요? 여기서 포지션 더 비우고 네네. 가는 거 자체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고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실익 자체가 크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두 종목의 온도차는 느껴지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도 둘 다 비중 중립으로 그러네요. 보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된 두 회사는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해보면 네.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결정, 미국은 이미 네. 비컷을 한 차례 했고요. 네. 향후에 비컷 가능성은 이제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쵸. 그래도 우리도 이제 보조를 맞춰야 될 상황인 건 맞는데 이번에 금리를 어떻게 내릴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10월 달에 뭐 25bp 인하가 가능하다 쪽으로 의견들이 쏠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연준이나 뭐 ECB나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중앙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만큼 이들도 역시 인하에 대한 명분들은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을 둘러싼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와 마찬가지로 한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시장이 향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인하의 폭 자체는 연준이나 다른 나라 그 중앙들이 금리 인하하는 그 폭보다는 좀 네. 적을 거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시장 반응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예상한 대로 네, 그렇죠. 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하면 뭐 예상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그쵸.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네. 그냥 이번에도 동결할래라고 해버리면 시장은 실망할까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는 실망의 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국내의 통화 정책 관련된 이슈보다는 대외 통화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일시적으로는 노이즈들이 낄 수는 있겠지만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거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네.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그쵸. 서프라이즈로 좋게 나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빅컷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뭐 거의 시장에서 전망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25bp 베이비 스텝으로 11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이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미국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선 생각드는 게 네. 8월 초랑 9월 초에 그 미국 침체 내러티브가 강화됐을 때 주가가 네. 폭락했던 게 대체 뭐였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거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전보다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살짝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장이 고민이 될 수 있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갈수록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금리를 상승세로 만들 수 있고 달러로 강세로 만들 수 있는데 딱 금요일 날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그거였어요. 금요일 날의 주가, 달러, 금리 세 가지 모두 다 상승세로 나타냈거든요. 과거의 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이 세 개가 같은 방향으로 보면은 어느 하나는 잘못 보고 있었고 대부분 다 그게 제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이었던 확률이 네. 높았는데 저는 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림들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침체 내러티브가 완화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고 이게 네.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단에서는 괜찮죠. 전방 수요, 실무 소비 수요가 예상보다는 견조하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어울러서 보시면은 이번에 그 금리가 만약에 다시 급등해서 4%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국면이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네. 증시가 그걸로 인해서 뭐 긴축 발작 이런 사태는 겪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럼 연말까지 쭉 증시가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솔직히 그게 있잖아요. 미국도 실적 시즌이 있고 네. 특히나 대선에 대한 이슈 때문에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변동성은 이전에 다른 평년의 10월, 11월보다는 좀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좀 가정을 깔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특히 맞습니다. 대선 이슈가 이제 가장 큰 발목인 것 같고요.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게 중동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폭주를 한다 이런 해석도 그렇죠. 좀 있던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의 뭐 정유시설 폭격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유가도 뛰고 여러 가지 중동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동 문제가 증시의 결정 변수가 되려면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이 되거나 크게 전망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 지난 한 주 동안에 9% 정도 올랐는데 네. 여전히 70불대 중반이거든요. 저희가 이 작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나 그 올해 4월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미사일 공격 주고받았을 때 유가 레벨을 보면은 80불대 중반 이상입니다. 레벨 자체가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만큼 이번에 중동 사태가 저희가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예측할 네.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이상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그렇게 크진 않다. 노이즈만 만들어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전반적인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거의 그 한 달 만에 올해 내년도죠. 사실상 내년도 실적이 더 중요한데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이 10조 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고 결국에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관전해서 봐야 되는 거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그 자체보다는 컨퍼런스 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익에 대한 네네. 전망들 변화를 많이 줄 거거든요. 거기가 사실상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뭐 3분기 실적에는 별로 없고 네. 일단 거기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에 대한 네. 부분 제가 봤을 때 8월 달, 9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소외되면서 흔들 때 이미 상당 시장이 부분 다 반영이 반영됐다. 되고 네. 있는 상태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더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번 주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주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변동성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가 내일 개장을 하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좀 불확실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뭐 아까도 중간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어지간한 악재들은 우리나라는 수급이나 주가상으로는 다 반영한 만큼 지수 하단 자체는 견고하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단 자체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고서 이번 주는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의 숲을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